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권이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52년 만에 조직이 없어지는 건데요.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큰 틀의 법안은 추석 전에 처리하는 걸로 서둘러 봉합한 겁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건 일단 피했습니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같은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이 많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오늘 첫 소식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의원총회에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제 만찬 결과를 설명하자 박수가 나옵니다. 정 대표는 9월 안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대통령실이 신중론,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로 검찰개혁 속도에 이견을 보인 상황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먼저 정부조직법부터 개편하자는 아이디어로 양측을 조율했습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연말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중수청법도 9월 처리 예정이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 당정 간 추가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더라도 헌법엔 검찰총장 관련 조항이 있어 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명칭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지 52년 만에 사라지더라도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완료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청을 추석 전까지 폐지하겠다는 여당 발표에 검찰 내부와 법 밖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사건 해결 시간이 늦춰지면 범죄 피해자들만 더 억울해질 거라는 비판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검찰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난립으로 범죄 수사에 혼란만 키울 거란 주장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책임을 분산시키면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만 더 억울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학계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실종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피해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인권 침해가 되거든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가 이제 보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마감 시한에 쫓겨 수사 체계를 흔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있는 징계성 인사,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났는데 대장동, 불법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같은 이 대통령 수사 담당자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전원 물갈이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 저항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습니다. 압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호승진 대검 디지털 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지방 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조민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의혹을 각각 무혐의 처리한 중앙지검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과 김승호 형사 1부장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물갈이됐고 최재하 김천지청장이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1차장을 맡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EBS법도 상정했는데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하루짜리라 내일 방송 3법 최종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시작 3분여 만에 거대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신동욱, 김장겸 의원에 이어 이번에도 언론인 출신인 최형도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교육단체를 넣도록 했는데 최 의원은 전교조에 EBS 장학기를 터줘 방송을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단체 수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전교조를 굳이 넣으려고 이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은 시작 직후 토론 종결을 요구하며 대부분 퇴장했습니다. 남은 의원들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도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EBS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과 외부 단체들이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고 사장 추천위원회에는 100명 넘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현 구조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와 친여단체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송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성향의 보도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임기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씩 나눠서 추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진이 13명으로 늘게 되는데 국회 몫은 5명으로 줄고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어떤 학회나 단체가 포함될지는 방통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인데 야당은 진보 성향 단체들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몫에도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그리고 공영, 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지게 될 것입니다. MBC 사장은 일반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면접 등을 거쳐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최대 3명까지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민주당과 가까운 특정 노조와 정치 편향 단체가 방문진 이사회와 사장 추천위 구성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문진법이 개정됐지만 공영방송 이사 임명 재청권은 여전히 방통위가 갖게 되는데 민주당은 방통위 조직 개편을 통해 이진숙 현 위원장을 내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레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 순방에 나섭니다. 특히 25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모레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제1동포 오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 미국발 통상 압박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과 과거사 문제 해법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날 곧장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성명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내일 먼저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순방 일부 일정에 주미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미국과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a hot industry. It's a brilliant industry. You have to do it right. It's become very safe and environmental. Yes, 100%.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확충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한국이 미국에와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쓰리마일 섬 사고 이후 40여 년 만인 지난 2023년 새 원전을 건설했지만 원전 공급망이 부실해 여러 차례 공사 지연을 겪었습니다. 목표대로 원전을 건설하려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수원과 한전 사장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찾아 원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건설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결국은 미국 내 원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을 맡고 그쪽은 노형 개발을 맡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 원전 협력이 정상회담의 새로운 카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측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사와의 대면 인터뷰는 처음인데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공동선언 발표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채영 기자가 인터뷰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강제징용 배상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정책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또 경제적 문제기 이전에 감정의 문제라며 배상보다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3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새 공동선언을 발표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북핵 관련 질문엔 핵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광복절 경축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란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핵 동결에서 시작하려는 접근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미 CSIS 한국 석좌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다음 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이틀간의 당원 투표가 잠시 뒤 10시 마감됩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42%를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지난 전당대회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낮아질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뒤 당원들의 전당대회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각 후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해 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여투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투쟁의 방법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보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 등을 돌며 표심을 다졌고 장동혁 후보는 공개 일정을 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전화로 투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강남 송파 등 서울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후보들은 막판까지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모습입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42.23%로 집계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이전 두 차례 전당대회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투표율에 대해선 후보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당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내일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전한 김건희 여사 발언이 논란입니다. 심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김 여사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특검은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시작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들은 어제 심평 변호사가 전한 김 여사 발언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김 여사 접견 후 어제 SNS에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한 전 대표 관련 발언은 김 여사가 한 게 아니라며 심 변호사가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TV조선에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한 전 대표는 저는 무한한 영광을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 계엄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명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 뭡니까? 네, 김건희 접견 정치입니다. 구치소 발언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의도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돌발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 접견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신청하고 김 여사가 승낙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변호사 접견이라 시간이 길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 측은 일부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지만 일정 부분은 본인이 한 말이 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거 김 여사를 적극 옹호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호 세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김 여사도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힘든 신경을 토로한 것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내용이 보도되고 파장이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 여사가 말을 좀 많이 뭐 어떻게 보면 함부로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네.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대목입니다.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 몰락의 근본 원인이 김 여사 아니냐는 이런 의식이 퍼져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내가 문제지 남편은 잘못이 없다. 내가 희생양이 될 테니까 남편은 놓아달라. 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에는 상당한 호소력과 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로 보이는데요. 네. 또 한 가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뼈만 앙상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예, 대화 중에 그렇죠. 네. 이 동정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윤 전 대통령도 과거 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게 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 구속돼 국민의힘 쌍권 지도부 그리고 친윤 의원들을 자주 만났고 각종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 민주당과 검찰, 선관위 등을 비판했고요. 자유수호 운동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층을 움직여서 결국 탄핵 반대 운동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하지만 탄핵을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때는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에는 이런 접견 정치 이런 거에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치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 여사는 아마 판단이 다른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의 기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 여사가 뭐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서로 간의 교류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아무래도 뭐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네. 원활한 소통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전한길 씨가 김 여사 면회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말하기를 김 여사가 신 변호사를 통해 면회 한번 오라고 요청했다. 또 내 유튜브를 애청했고 고마움을 전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뭐 죽을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전한길 씨가 아무래도 이 면회를 갈 것처럼 얘기한 건데 네. 이 그러니까 김 여사 면회를 다 강성 유튜버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긴 합니다. 예. 하지만 변호인 외에는 지금 이 면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접견은 힘들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논란 이후에 김 여사가 접견이나 정치적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국민의힘 강성당원들에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 의사를 수차례 밝혔죠. 그리고 김 여사와도 가깝다고 합니다. 이 강성당원표가 막판에 쏠릴 수 있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장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또다시 윤석열, 김건희 회오류에 당이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건 중도 성향 당원표가 다른 후보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가 입을 열면 열수록 국민 비호감도는 계속 커진다고 걱정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도 여사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김 여사가 아무래도 구속 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중심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말은 아끼고 국민에 대한 뭐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좀 거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베이디스 잘 들었습니다.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쫓고 있는데 보복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살인 용의자가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용의자는 새벽 2시 50분쯤 차량을 몰고 나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가지고 시내가라 도망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잘 묻어버렸어. 여기 다 닦았네 여기. 여성은 지하 4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흉기에 찔린 흔적은 지하 3층부터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쉬울 때. 새벽 4시간이요? 예, 내가 볼 때는 5시에. 저절로 대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대가 있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3개월 전쯤 마사지샵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렌트카를 타고 가 보복 살인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일이 지금 끝났다며 집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도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레미콘 공장에서 임직원 3명이 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들어갔다 쓰러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가 간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자 커다란 탱크가 나옵니다. 천장까지 뜯어내고 탱크를 옆으로 눕히자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펴니다. 탱크 안에서는 레미콘 공장 임직원 3명이 구조됐습니다. 먼저 한 분이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추가로 들어가시고 추가로 들어가 3분이 들어가셨답니다.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탱크는 성인 1명이 들어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입구가 좁은데요. 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50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공장장인 60대 김모 씨는 의식은 있지만 중태입니다. 탱크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는 화학물질을 보관했던 곳으로 기준치 이상의 유독가스가 검출됐습니다. 항화수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나 공기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식당들에 경호처 김민수 경계령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 이름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갈 테니 고급 와인을 사놓으라고 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얼마 전 경호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약자는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20명의 식사 자리라며 30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대신 사서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보낸 명함엔 대통령 경호처 로고와 김민수라는 이름, 경호석이라는 직책까지 적혀 있습니다. 장 씨는 예약자가 알려준 와인업자 계좌로 와인 2병 값인 600만 원을 송금했고 추가로 100만 원을 들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 1시간 30분 전에 취소한다는 전화가 왔고 이후 예약자와 와인업자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노쇼 사기에 당한 겁니다. 와인값도 날렸지, 고깃값도 다 버렸지. 가뜩이나 지금처럼 장사 안 되는 시기에 진짜 터무니없는 일이죠.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주인도 같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입금 요다길래 이거는 사기다 싶더라고요. 당하신 분들은 진짜로 상황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피해 업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인재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이 구간이 열차가 오는지 잘 보이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고 당시 계획서 명단에 있던 작업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투입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경부선 청도 구간 안전점검 전에 작성된 작업 계획서입니다. 열차를 보기 어려운 구간이라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곡선 구간인 만큼 열차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위치도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동할 땐 비탈길이 있어 미끌림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음주 여부와 피로 정도까지 작업자 6명은 모두 확인했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실제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입된 2명은 이번 사고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투입되지 않은 2명 가운데 1명은 열차가 오는지 살펴야 하는 감시원이었습니다. 열차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작업 위치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철길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도 왜 300m를 위험하게 좁은 철길을 따라 걸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원청업체인 코레일은 협력업체의 일이라며 책임을 돌립니다. 협의를 하고 이때 작업을 한다고 하고 내용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주는 거지 작업계획서 자체도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여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을 사려면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양주와 이천 등 8개 시군만 제외됐고 인천은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만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국가안보 차원이 아닌 투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부터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사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수요가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면서도 해외 금융기관 대출까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자금 유입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잖아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때문에 외국인에 한해서는 거래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쌀이 남아돈다며 벼 대신 콩을 재배하라고 권장했던 정부가 돌연 콩이 안 팔린다며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애써 콩 재배로 바꾼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진 씨. 3대째 이어오던 벼농사를 줄이고 콩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4년 전까지 벼농사를 짓던 농지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콩밭으로 바뀌었는데 그 면적만 99헥타르, 축구장 138개 규모입니다. 남아도는 쌀 대신 콩을 재배하라는 정부 정책을 따른 건데 갑자기 정부가 콩 경작지를 줄인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흙을 객토를 해가지고 자부담 비용을 들여가지고 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타작물을 심으라고 적극 권장했다가 다시 타작물 콩 면적을 줄인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콩 생산 감축에 나선 건 과잉 공급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며 지원금까지 내걸고 벼 대신 콩을 심도록 유도한 이후 논콩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콩 소비가 늘지 않자 정부 예산으로 남는 콩을 대거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저 재배 면적 조정할 때도 그랬었지만은 사실 강제로 줄일 수는 없어서 이제 콩이 아닌 다른 작물로 전환하시게끔 유도를 해야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이나 농가 특성에 맞게 좀 브로드하게 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만 옮기겠죠. 시장성 있게 판매가 돼야만 정책이 성공한 거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농업 정책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헬로윈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경찰관들도 다르지 않을 텐데 경찰청이 당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성 감사에 나서면서 경찰 내부에서 2차 가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헬로윈 참사 당시 이태원 지역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유족들과 만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조사 TF를 구성했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포상 추천에서 제외되고 자발적인 사직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감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은 동료와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던 동료까지 감사를 받는다며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음란물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상인물만 등장하는 음란물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논란인데요. 왜 처벌을 못하는지, 허점이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법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만들어진 가상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공유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음란물 유포죄도 있지만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기소를 좀 헐겁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폭력처벌법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가공했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실존 인물이 대상이어야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보신 판례의 김 씨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아예 현실에 없는 사람을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실제 누군가 피해를 입는 구체적인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죠. 반면 청소년 성보호법은 AI 음란물이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미지 생성 AI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넣어서 가상의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은 처벌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관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AI 음란물에 나오는 대상이 성인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가상인물, AI가 만드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음란물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 음란물 사이트에는 AI로 만들어진 음란 동영상이 1,000건 이상 올라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SNS에도 노출 수위가 높은 AI 사진과 영상물을 200만 건 이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결국 입법으로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행법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실존 여부 그리고 반대 의사 등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그 자체를 막는 쪽으로 법 개정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AI 음란물의 개념도 법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성적인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A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성범죄인지 조금 더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 공론의 장이 형성이 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의 범위를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까지 확대를 했고요. 캘리포니아주도 실제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의 유포를 금지했습니다. 영국도 성적 만족을 위한 합성물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이런 음란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보호책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숙자를 쫓아내겠다고 선포하면서 현재 수도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걸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격려차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위대들이 야유를 보내자 이들도 거칠게 맞대응하며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 방위군을 격려하기 위해 워싱턴 DC 중앙역 유니언 스테이션을 찾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군 장병들과 햄버거 오찬 자리에서 워싱턴이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have to allow our cities to be taken over by violence and by disorder and by chaos. You can actually bring law and order to communities. 군 파견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따라다니면서 워싱턴 해방 구호를 외치자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밀러 부실장도 시위대를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And the voices that you hear out there, those crazy communists, they have no roots, they have no connections to the city. 하지만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주 방위군을 동원한 데 비해 치안이 좋아졌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잇따릅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범죄 사각지대가 아닌 주요 관광지나 더위를 피해 지하철역 안에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의 한 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상황인데요. 평소처럼 별다른 경비 조치 없이 이렇게 노숙자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범죄 근절을 위해 수천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보여주기식, 소위 쇼잉에 머무를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인타운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인 관광 가이드와 그 동생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서자 뒷좌석에서 남성 승객 2명이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남성들 뒤로 다가가 총격을 가하고 또 다른 인물이 쓰러진 남성들을 뒤지더니 총격범과 함께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10시 40분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번화가 말라테구 길거리에서 일본인 여행객 2명이 피살됐습니다. 말라테는 한인 밀집 지역인데다 범행 장소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호텔과 클럽 인근이어서 한때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피해자들의 안내를 맡은 현지인 가이드와 그 동생이었습니다. We have apprehended 2 of the major participants in the crime. Taus-pusong nakikiramay sa pamilya ng mga biktima. 이들은 또 다른 일본인으로부터 살인 대가로 2억 원을 약속받고 계약금 24만 원을 챙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소 10명의 공범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에선 한국과 일본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인은 무려 38명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말라테에선 한국인 남성이 소매치기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에 맞아 숨졌고 4월엔 인기 관광지 앙헬레스시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오토바이 강도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프로야구 순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상승세였던 롯데는 부진의 늪에 빠졌고 9위 두산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팀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흥미로운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2회 말 가운데 담장을 넘긴 오지환의 솔로 홈런으로 시동을 건 LG. 롯데는 3회 초 레이에스의 역전 3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지만 구본혁과 오스틴 딘, 박동원이 타점을 뽑아내며 LG는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 말 잘 들으니까 좋은 결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LG는 가장 먼저 70승을 달성하며 선두를 굳혔고 22년 만에 10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는 선두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위 하나는 9위 두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들림 발놀림으로 귀신같이 피해낸 두산 양의지는 홈플레이트를 2번이나 밟으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주루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 파트에서 다리 관리 좀 잘해주셔가지고 각 팀당 30여 경기 정도를 남긴 가운데 9위 두산과 포스트 시즌 막차 5위권의 승차는 4승 안팎입니다. 가을 야구를 위한 5위 자리를 사실상 거의 모든 팀이 노릴 수 있는 겁니다. 포스트 시즌을 향한 각 구단들의 치열한 경쟁은 올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야구의 인기처럼 뜨거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 차마 이해하기 힘든 희생양의 관습입니다. Why then must you kill me? I don't know.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관습을 사회적인 제도로 봤습니다. In all of us to place the blame on someone else, to resort to what we call popularly a scapegoat. It makes a society possible. 드물게 심청이나 예수처럼 성스러운 희생양도 있습니다만 요즘 정치판에는 희생양 코스프레가 훨씬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이 억울함과 이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고결한 성인이라는 매우 참신한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김용은 무죄입니다. 사면받은 조국, 윤미향 씨 등도 하나같이 자신들을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죄 짓고 감옥 간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거라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 프레임을 딱 만드는 거죠. 대통령 끝날 쯤에 자기 재판도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법부가 알아서 눕는다면 대한민국도 중남미 국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1517년 유럽에 불어닥친 종교개혁이라는 폭풍, 면죄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Are we to be spared the fires of damnation on the judgment day? How? With this indulgence. When? Tonight. 참회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행 티켓은 교회에 큰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권력으로 티켓을 남발하고 로또 맞은 죄인들이 희생양인 양 한다면 선량한 국민들 뭐하러 법을 지킬까 싶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8월 2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철면피였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앞두고 있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지속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전주와 부산이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이 35도, 대구 3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과 주말 동안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진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